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강진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손정목입니다. 네, 지금 뭐 송년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네. 손정목 부원장님 외에 강진욱 전 연합신문 기자님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이제 정말 그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12.3 내란 사태에 네.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많은 방송에서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조명해 보고 싶은 것은 미국입니다. 네. 과연 미국이 이번 12.3 내란 사태를 알고 있었느냐, 또 혹시 개입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궁금한데요. 우선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미국이 몰랐을 것이다. 네, 아무도 없으시죠? 모르진 않았겠죠. 네, 당연히 뭐 미국이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도청을 그렇게 했는데.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거의 완벽한 통제를 하는 전작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평시에는 뭐 한국군이 행사한다 그래봤자 그건 아주 일부분이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미국이 관리하고 있다. 네. 그래서 한국군은 철저하게 미국 통제하에 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대규모의 군대 준비 상태, 네. 뭐 이동, 미국이 몰랐을 리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미국은 대통령실까지 도청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 한국의 엄청난 정보 자산을 가지고 네. 끊임없이 감시하는데 몰랐을 리 없다. 네. 민주당도 알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미국이 몰랐을 리 없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개입이 돼 있을까? 네. 이 내란 사태에. 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처음부터 공모를 혹시 했는가? 음. 또는 지시를 했는가? 네. 아니면 뭐 알았지만 그냥 방관을 한 거냐? 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분씩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선생님 먼저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저도 아직까지 뭐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추정이죠. 네, 상당 부분이 추정일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깝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윤석열 일당이 4차례에 걸친 전쟁 시도. 있었죠. 크게 보면, 네. 크게 보면 4차례, 또 작게 보면 5, 6차례까지 네.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전쟁 시도는 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이다라는 판결, 작년 9월 이후, 예, 작년 10월부터 얘들이 북에다가 내북전단을 살포를 했죠. 끊임없이. 예, 끊임 살포해서 현재까지 한 73회 정도 살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북전단 살포가 1차 전쟁 도발 행위였고, 네. 두 번째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나온 게 확성기였죠. 확성기를 처음 6월 달에 했을 때는 미국이 막았어요. 네, 맞습니다. 막았다고. 이게 2시간 만에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7월 달 돼서부터는 휴전선 전 일대에서 계속. 예, 이제 완전히 모든 전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동의한 거죠. 허락을 안 하면 또 그럼 불가능하죠. 군사법에서는 다 유엔사 관할이니까 그렇죠. 미군 관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확성기 방송을 왜 들었느냐? 북이 확성기 방송을 하면 타격하겠다. 이런 경고를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갖고 또 안 되니까 세 번째가 결정적인 것이었죠. 무인기였습니다. 예, 무인기 사태 갖고 지금도 계속 말이 많이 나는데요. 이 무인기 사태에서 백령도에서 이제 몰래 날렸다는 건데 이게 이제 과연 미국이 몰랐겠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처럼 감시 자산이 확실하고 특히나 이 무인기 같은 아주 민감한 그 장치를 북의 평양까지 날려보냈는데 그걸 미국이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어쨌든 이게 그래서 파파로 10월 3일 날 첫 번째 무인기를 발송하고 나서 보내고 나서 침투시키고 나서 10월 8일인가 아테 사령관인 미국의 파파로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어떤 분은 이 사람이 특사로 와서 경고하러 왔다 이렇게도 주장하시던데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말이 맞으려면 그때 즉시로 무인기가 중지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9일하고 10일 날 또 날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0월 10일 당창건일 날 그 막 경축하는데 거기까지 그날 밤중에 얘들이 지금 평양상공에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그리고 미국이 그걸 몰랐다? 이거는 사실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세 차례의 전쟁 도발 행위를 했는데 특히나 무인기는
북이 분명히 방역할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높았던 거였는데 북이 그걸 참습니다. 네. 예, 그걸 참고 네. 소위 뭐 전략적 인내를 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데요. 성렬이 용용 뭐 이런 거죠. 성렬이한테 이용당할 수 없다. 엄청난 그 무력을 쫙 그 휴전선 일대에 재배치하면서 250대 그 방사포 이런 걸 쭉 재배치하면서 강력한 경고를 하지만 한 번만 더 보내면 대응할 거다 이렇게까지도 경고하지만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요 사이에 이제 11월 달 접어들면서 그 저기 연평도 일대에서 NLL 쪽에다가 포사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전쟁 도발 행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병입니다. 북의 파병. 파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 거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의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하간 생포하거나 납치해서 뭐 여론 조작을 하게끔 이렇게 동원해서 북을 자극하는 뭐 이런 어떤 수단을 쓰려고 한다. 그런 것이 있다.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한 명 생포했다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죠. 나왔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러시아 북의 군대가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설이 계속 지금 죽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걸 매개로 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북의 군대가 남쪽에 데려와서 뭐 테러 행위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조작까지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걸 통해서 이제 남북 간의 긴장을 높여는 이런 과정인데 이런 과정들이 미국이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특히 문제가 있고요. 특히나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무기와 병력을 파병하겠다는 것은 바이든 정권의 아주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그래서 한국의 에이테킴스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라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정황을 봤을 때 미국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한국의 무기를 보내는데 한국의 국회도 반대하고 국민들도 반대하니까 계엄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이 상황 보내려고? 자체를 만들고 그 상태에서 이제 과거에 박정희가 했듯이 박정희가 과거 64년도에 계엄 일으키고 계엄 만들고 그다음에 러시아 베트남 파병하듯이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파병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평시 계엄 갖고는 오래 갈 수가 없으니까 우크라이나처럼 오랫동안 계엄을 가려면 전시 계엄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남북 간의 국지전이라도 유발시켜서 전시 계엄 체제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미국이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최소한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조장한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막판에 가서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내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정한 정도 조장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선 확실한 것은 말이죠. 미국이 끊임없이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왔다. 네. 이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 단독으로 한 짓이 아니고 미국의 뭐 승인, 암묵적 승인, 또는 뭐 도움 주기, 또 지지 이걸 등에 업고 사실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본다면 미국이 과연 전쟁을 할 생각이 있었느냐 진짜 북쪽과 하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죠. 그렇다면 북과의 전면전 같은 것도 미국이 각오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 손 부원장 얘기하신 대로 북에서는 끊임없이 남북 간에 이제 긴장을 조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저 무기나 이런 걸 보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고 남쪽에서 조장인 거지 남쪽에서.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그것들과 지금 12.3 기온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긴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엄을 조작했다, 방관했다, 아니면 뭐 묵인했다, 이건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계엄이라는 거는 이번 계엄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어떤 그런 뭐 대한반도 전략 또 뭐 대러시아 전략, 동북아 전략 이런 추세를 지켜보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뭔가 좀 오판을 냈고 스스로 이제 뭔가 이제 잔뜩 바람이 들어가지고 이쯤 되면 우리가 뭔가 일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오판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분위기 좋다. 한번 그렇죠. 해보자.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좋지 분위기는. 아니 걔들 생각에. 이렇게 하면 미국이 충분히 우리를 뒷받침하지 않겠는가라고 오판을 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이건 미국의 동의를 받고서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자기 스스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자기 혼자 이렇게 괜히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동기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몇 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몇 번 얘기했듯이 그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겠다고 지금 일으킨 거거든요. 두 분을 처단하려고 일으킨 거잖아요. 그 제1차는 김태훈 선생님이십니다. 제 1호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늘 머릿속에 갖고 있던 사람이 또 맨날 술까지 먹고 이랬으니 이게 망상이 겹친 것 같아요. 이런 좀 개인적인 실수가 아닐까? 작용한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는 사후적으로 이건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른 윤석열을 일단 어떻게든지 뭐 정리를 해야 되는 판국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계엄 해제 결의가 나오고 그런 다음부터 곧바로 이제 수습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무슨 국정원 1차장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들이 뭐 또 2차 계엄을 할 수 있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빨리 이제 잡아들이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좀 지나서 무슨 뭐 정치인 누구를 뭐 살해하려고 그랬다는 정보를 또 흘린다든가. 또 여론 파급력이 뛰어난 어떤 방송을 통해서 이제 흘린다든가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후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어쨌든 미국 애들이 그러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그런 정보가 사전에 기획이 됐을 텐데 그거가 사전에 기획된 거를 얘들이 알고 있었고 그거를 계속 흘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언론에다가. 자, 그럼 저는 제 의견도 좀 말씀드리면 저는 부원장님처럼 미국이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계속 고조시켰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의사도 있었다고 봅니다.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 우크라이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이 중동에서도 터지고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또 일으키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 너무 강력하게 화성포 19형 같은 걸 쏘면서 전쟁 터뜨리면 미국 본토를 치겠다 하는 걸 공언하면서 걔들 잘 단속해라 계속 이런 신호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결국 윤석열이 만약에 일으켜도 주한미군을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주한미군 무조건 예, 이기죠. 그래서 미국에서 야, 이 전쟁을 일으키면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당선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도 한반도의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김을 미치는 세력이 등장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한반도 전쟁 얘기를 끊임없이 고조시키니까 윤석열은 들떠서 통일 대통령의 꿈을 꾼 건데 갑자기 미국이 발을 빼기 시작한 거죠. 야, 전쟁은 당분간 안 될 것 같아. 좀 자제해. 그러니까 윤석열이 에이 형님들이 이게 뭐야 중간에 발 빼고 저질러야 되겠다. 나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마누라한테 맞아 죽으나 전쟁에서 죽으나 똑같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한테 통제 없이 불시의 시도를 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이 이걸 알고 있었다. 그렇지. 왜 정보 자산을 통해서 파악했을 테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나도 본 거죠. 나도 보되 너무 심하게 이게 터져서 전쟁이 나지 않을 정도까지는 방해를 한 것 같아요. 일부 그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해를 하고 지켜본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내란 쿠데타가 실패한 직접적인 거는 현장에 동원된 병력이 명령대로 안 움직인 것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한 1000여 명이 병력이 한 700명 쪽은 뭐 국회 쪽이고 300명이 이제 선관위 쪽으로 갔다는 건데 네. 이 280명은 이제 국회 안으로 들어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병력이 사실 뭐 특전사하고 이게 일반 사병이 아니잖아요. 맞아. 예, 이게 정예죠. 아주 훈련받은 네네. 나름대로 정예병인데 이 사람들이 이게 어리버리 아주 그냥 뭐 이 소화기 대응에도 그냥 뭐 이렇게 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는 걸 보면 적어도 저는 그 사람들 시민의 힘에 의해서 했다라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게 명령이 또 다른 명령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미국 쪽에서 합참을 통해서 그렇죠. 유혈 사태를 절대 일으키지 말라는 예,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거 또 다른 명령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제 얘기는 네. 방해했다는 거 일정 정도. 그럼요. 왜냐하면 전면적으로 했다가는 너무 사태가 커지고 그렇죠. 전쟁이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정 정도 제동을 걸어놨다. 일정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실패시킨 거지. 그거는. 이제 실패시켰다. 실패를 확실하게 실패를 시킨 거고. 그래서 이제 병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2시간 만에 끝난 거잖아요. 네, 일차적으로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4시 반 돼서야 이제 계엄 해제가 나오잖아요. 1시 반에 1시 좀 넘어서 됐는데 4시 반에 이제 이게 나온 거 3시간 이상의 공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새벽 3시에
저기 어디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네. 뭐 버스가 출발했다는 등, 또 4시 얼마까지 저기 우원식 국회의장 집 공간에 그쵸. 공간 쪽에 병력이 계속 배치돼 있었다는 등, 이런 얘기는 얘네들이 어쨌든 2차 계엄을 해보려고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버스가 30분 만에 다시 돌아올 정도로 강력한 또 다른 데서 명령이 내려가서 그렇죠. 이게 실패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현재 윤석열 세력들은 뭔가 이런 어떤 그 내란을 어쨌든 계속 하려고 했던 것인데 미국이나 이런 쪽의 강력한 제동에 의해서 이게 병력이 안 움직이고 실패한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이 뭐 사전에 알고선 계엄을 뒤에서 조종했다기보다는 뭐 그동안 분위기를 열심히 띄우다가 갑자기 발을 빼는 바람에 윤석열이 단독으로 사고를 쳤는데 미국이 허겁지겁 뒷수습을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허겁지겁은 아니고 알고 보다가 지켜보다가 딱 적재적소에서 힘을 빼서 실패하게 만들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손 부원장께서 얘기하신 거는 지금 분명히 명령은 받았는데 다른 명령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무슨 명령을 받고 출동한 군인들 같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심지어 뭐 자기들 무슨 실탄을 어디 실군 갔는데 장전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저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리고 기세 좋게 달려는 갔는데 앞에서 보좌관들이 막으니까 또 소화기를 뿌리니까 그냥 멈추잖아요. 거기서 무슨 살상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단지 명령 받은 거는 뭐 정치인들을 끌어내라 정도는 받았을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저항을 강력하게 하니까 이제 물러선 건데 다른 명령에 의해서 물러섰다. 이건 조금 좀 무리가 아닐까요? 근데 그게 일부만 그랬으면 내가 그 말이 맞는데 이게 전체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특히나 그 병력 자체가 이미 좀 명령에 익숙한 숙달된 그런 병사들인데 그 특전사 이런 친구들이 근데 이제 그 점이 잘 그렇게 그 특전사란 병력이 물론 이제 그렇게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보면 그 계엄군의 그 모습이라는 건 아주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그 이전에 무슨 뭐 이승만 때나 박정희 때나 전두환 5.18 때나 이런 데 보더라도 계엄군은 그냥 저 빨갱이 새끼들 다 잡아 죽여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명령을 받고 뭐 술을 먹든가 아니면 뭐 심지어 마약을 했단 말까지도 그런 상태에서 이제 투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또 이전에 무슨 충정 작전이 이런 걸로 통해서 아주 거의 미친 게 직전까지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 저 폭도들 다 없애버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지금 계엄군을 그렇게 똑같이 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계엄군은 쉽게 말하면 소래범 영화도 봤을 것이고 그렇죠. 한강의 노벨상 수상 뭐 어떤 걸로 노벨상을 탔다는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물론 다는 아니었겠지만 이전 계엄군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받은 명령 자체가 살상을 목적으로 투입된 병력 같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쉽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슨 경고성 계엄 비슷한 일 수도 있는데 그걸 합리화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의 계엄군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들로서는 원래 이런 뭐 살상 목적은 아니었고 다른 목적으로 갔는데 워낙 저항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물러선 거고. 자, 뭐 이거는 증거는 없고요. 추론인데 다들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확실한 거는 윤석열과 김영현은 강경 진압을 요구했어요. 들어가서 끌어내라. 4인 1조가 돼서 드러내라. 근데 그렇게 한다면 유혈 진압해야 됩니다. 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현장에 있는 병사들과 지휘관들이 뚫고 들어가려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팩트죠. 다 드러난 겁니다. 못 들어간다. 지금. 밀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는 유혈 사태를 안 하겠다는 뜻이 있다는 얘기고. 근데 그걸 보고받은 윗선에서 그러면 물려라.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영현이나 윤석열 쪽에서의 명령과 현장의 지휘관들 명령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참에서도 유혈 사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손 부원장님이 명령이 2개였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또 뭐 기자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둘 다 일리가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번에 미국이 뭐 어쨌든 계엄 자체에 윤석열 계엄 자체는 방해를 했어요. 실패하게 만들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바이든 세력이냐 아니면 트럼프 세력이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겠죠. 네.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윤석열이가
그래서 11월 25일 날 그 저기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협상을 했어요. 네. 아니 11월 그렇죠. 협상을 했고 근데 그 당일날 미국에서 트럼프의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인 왈츠가 뭐라 했죠? 우크라이나 무기 보내는 걸 우려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27일 날 우크라이나 특사가 한국에 왔는데 그 무기를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빈손으로 왔어요. 예, 그래서 완전 빈손으로 그냥 자지도 않고 하룻밤도 안 자고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럼 이게 갑자기 이틀 만에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강력한 트럼프 쪽의 입김이 작용을 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단지 이게 뭐 외교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쓴다고 해서 작동이 되는 게 아니고 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실질적인 뭐 여러 가지 정부라든지 군부라든지 이런 쪽의 라인들이 작동이 돼서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렇게 보내겠다고 2달간 난리쳤는데 이거를 그냥 하룻밤 사이에 뒤집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든의 대외 전략이 엄청나게 헝클어지죠. 그렇죠. 예, 헝클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황당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은 바이든 정부의 뜻은 아니었는데 이게 트럼프 세력의 뜻이 관철된 거야. 이거 한국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세력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지금 바로 얼마 뒤에 이제 계엄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과연 뭐 바이든 세력이 기존의 바이든 세력이 이걸 막았겠냐 뭐 이런 어떤 우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트럼프 쪽에서 적극적으로 막은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다. 네, 근데 그럴 뭐 수도 그거에 있다. 막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나중에 트럼프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트럼프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예. 네가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로 미국이 한국의 역사, 특히 현대사 들어와서 미국이 이제 한국을 미군정 이후에 거의 이제 지배해 왔는데요. 과거의 계엄 혹은 정권 교체와 관련해서 이 미국이 개입한 사례가 한두 개 많죠? 아닙니다. 많죠. 한두 개 아니죠. 유사 사례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쟤는 4.19를 얘기하고 우리 뭐 네. 선생님 뭐 5.16이나 12.12 뭐 그렇게 아니 말씀하시고. 그 계엄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네. 먼저 말씀하세요. 4.19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한국은 뭐 미완의 혁명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한 쿠데타. 가장 성공적인 가장 성공적인 쿠데타. 뭐 쿠데타.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부대사였던 마이클 그린이라고 있습니다. 메카나기가 당시 대사였고 마이클 그린이 부대사인데 이 마이클 그린한테 이 4.19 끝나고 장면 정권이 등장하자 미국 국무부에서 쿠데타 마스터라고 하는 쿤 마스터라고 하는 칭호를 준다고 할 정도로 사실 미국이 깊숙이 개입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사실 왜 그러냐? 당시 이승만이가 치매입니다. 치매 상태라서 말을 안 들어요, 미국 말을. 그래서 59년도에 특사를 보내서 내려오라 그랬는데 이승만이 거절하죠. 그러니까 60년에 이제 4.19가 터진 이후에 당시에 4.19는 딱 하루 만에 사실은 계엄령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탱크가 이 시청 앞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경무대를 딱 겨냥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군인들한테는 시민들 다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메카나기가 4.19부터 일주일 동안 3번이나 경무대에 들어가서 당시 이승만을 만나죠. 내려오라고. 거의 무초안이었어요 그 당시에. 메카나기입니다. 그 당시 메카나기. 그래요? 예. 그래서 메카나기가 3번을 이제 들어가서 이승만한테 협박을 하죠. 만약에 너 안 내려오면 저 탱크가 너를 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이기붕이를 비롯해서 많은 그 밑에 그 수족들이 벌벌 떨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예, 제발 내려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승만이 처음에 안 내려가겠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하야를 하게 됩니다. 하야 성명에서 하야할 때도 지가 내려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과대망상증이었는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끌려 내려오면서 그렇게 돼서 해화동 이화정으로 모였는데 해화동 이화정에 갔더니 또다시 이제 그 밑에 있는 세력들이 이승만 옆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불안하니까 이승만이를 강제로 추국시켜서 압송을 해서 하와이로 가죠. 그래서 이승만이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바로 내각제 개헌을 진행하죠. 그래서 이제 장면이 당시에 그 일제 시대 때 천주교 쪽의 친일파 우두머리였던 장면이를 어쨌든 총리로 앉히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4.19죠. 예, 그래서 당시에 물론 국민적인 분노와 불만, 뭐 엄청난 혁명적 열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소화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대중적인 불만들을 활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이승만을 제거했던 과정이 4.19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뒤 과정은 친미 정권이 쭉 들어섰죠. 네. 예, 5.16까지 이어집니다.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도 그렇죠. 뭐 한 CIA 그 당시에 재임했던
누구였더라? 제임스 하우스만. 예, 그 사람이 나중에 제임스 당시 CIA기보다는 방첩대죠. CIC. 이 CIC. 내가 해외 재직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 5.16 쿠데타였다. 예, 이런 그런 얘기가 얘기까지 나왔죠. 게 나오죠.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승만을 미국이 가서 직접 목을 졸라서 협박해서 예. 이제 내려가게 만들었었다. 이번엔 그렇게 하긴 좀 너무 눈에 띄니까 못했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유사하다고도 좀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아주 유사한 것이 이제 아까 이제 쿠데타 4.19 얘기하셨지만 5.16도 있고 12.12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비상계엄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뭐 정권을 바꾸거나 아니면 정권을 유지 보존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이제 친미 정권들을 그 만들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이 동원이 됐는데 정권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4.19가 아주 지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4.19도 3.15 부정선거가 이제 직접적인 동기가 됐는데 그 3.15 부정선거의 그 징후가 최소한 한 달 전부터 뭐 더 길게 보면 훨씬 몇 달 전부터인데 이미 그게 아주 공공연히 드러난다는 얘기죠. 네. 그것도 미국이 그거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또 3.15 부정선거가 자행이 돼서 이미 뭐 2월 말부터 대구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2.28 대구 봉기죠. 그다음에 3.15 선거 당일날 또 마산의거가 1차 마산의거가 일어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되는데도 그냥 미국에서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장 이승만을 쫓아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결국 이제 4.18 뭐 고대생 데모나고 4.19 데모 이어지고 그다음에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그때는 사실은 계엄 발동했을 때는 계엄군이 그 시민 봉기를 진압해 버렸거든요. 그렇죠. 쐈죠. 발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먼저 발표했죠. 경찰. 네, 네. 경찰이 했고 또 CIC 그때도 방첩대들이 많이 사람을 살상했고요. 그래서 일단 진압이 된 거를 며칠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교수 데모가 또 이제 일어나면서 그 일주일 뒤죠. 4월 25일이죠. 며칠 뒤에.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4.26으로 이제 이승만이 하야하는 약간의 무슨 이렇게 그 과정에서 이제 메카나게 작업이 예, 그런 작업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미국은 이렇게 지켜보다가 뭔가 이제 봉기가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지켜줄 이유가 없다. 그랬을 때는 이제 물러나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수습이 불가능하다 생각됐을 때. 지금도 이제 비슷한 경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미국이 윤석열을 바로 날리는 게 아니고 지켜보다가 그렇죠. 도저히 얘를 지켜줄 수 없겠다 할 때 날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계속 끊임없이 무슨 전쟁 도발을 네. 획책해 왔고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 왔고 거기다 또 무슨 비상계엄 얘기를 1년 전부터 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랬으면 이게 뭔가 이상 징후가 이제 그때부터 포착이 됐다면 뭐 그 조금 뒤라도 했더라 하더라도 곧바로 이제 뭐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해보겠다든가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한참 지켜보다가 이 상황까지 오게 놔두고 결국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의결도 나오고 시민 봉기가 나오고 나서야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은 윤석열이가 나쁜 짓 할 거다 그래서 막아주는 나라는 절대 아니지 당연하죠. 않습니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뭐 미국이 이해를 얼마나 잘 지켜줬어요. 그렇죠. 예, 예.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말 잘 듣는 종이잖아요. 윤석열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싹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란 충들 다 정리 좀 하고 내란 수기하고 같이 싹 정리하고 소독 좀 하고 예. 새 출발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